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원국장을 맡고 있는 이철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사실은 벤처농업대학 가봐야지 생각을 하다가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오는 건데 여기 오늘 뭐 행락 계획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11시 거의 다 돼갖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로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열정과 그런 것들 좀 다시 남다르시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중국 공산당 역사라는 부분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 벤처농업대학하고 이게 맞냐 좀 뜬금없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두 번 그 이상씩 중국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녀오셨을 거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다녀오실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식품 박람회 이런 것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국장을 할 때 이 공무원 국장들은 1년 동안 직무연수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가끔씩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국방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해외 1년 파견 근무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주어졌을 때 대부분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가 이제 사실 날씨도 좋고 뭔가 좀 지내기가 일단 좋죠. 근데 좀 그전부터 좀 중국을 알고 싶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중국을 좀 얕잡아 보는 면도 있고 우습게 보고 그런 면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3년 1년 동안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농식품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보식품유한공사라는 회사에 1년 동안 적을 두고 그쪽에 이제 야채, 채소류 소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현장 다니면서 보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있는 동안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가 체결이 됐었는데 제가 중국 칭다오에 있었거든요. 청도에 있었는데 칭다오가 이제 산동성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동성에서 옛날부터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동성에서 개가 울면 아니다 거꾸로구나. 산동성에서 닭이 울면 한국에서 개가 짖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그냥 떴다 내리는 1시간 정도죠. 그래서 거기 이제 1년 지내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도 배우고 왔는데 아까 드리려는 말씀이 이제 중국하고 FTA 한중 FTA가 되면서는 제일 그걸 원했던 사람들이 산동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물이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산동성 연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거기 골프 치러 많이 가는데 연태가 중국 전체적으로도 포도하고 사과의 정말로 주산지입니다. 연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산동성 전체가 파, 고추, 대파, 양파 할 것 없이 이런 농산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는 데여서 산동성 사람들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만 하면 한국으로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거다라고 막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농식품부에 공무원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게 어떠냐. 그걸 참 대답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가 되면서는 중국 쪽에서 한국의 농산물은 거의 다 초민간 품목으로 다 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FTA가 됐는데도 그렇게 당초에 우려할 만한 막 그런 시장 개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여서 그때 중국에서 굉장히 중국에 있으면서 다행이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정혁훈 기자님 차를 타고 같이 왔었는데 우리 정 기자님도 매일경제 기자 하시면서 중국에서 북경특파원을 3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가 좀 있는데 중국은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다. 처음에 한 일주일 있을 때는 다 알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중 간에 갈등이 좀 심하죠. 갈등이 심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한데 속으로 생각하면 저 정도쯤 되면은 중국 사람들도 무슨 양보를 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그 세계 다른 어느 민족들하고도 다른 이런 특성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중국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 그러면 공산당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 인구가 약 13억, 14억 그 정도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자기들도 정확한 인구를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가구의 1자녀 그 정책을 굉장히 고수를 했기 때문에 통계는 그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만약 잘못해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은 둘째, 셋째는 호적에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하고 그 통계로 잡히는 인구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 공식적인 인구를 13억 정도라고 보면 그 전체 중국의 공산 당원 수는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공산 당원이 더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그 8천만 명이 13억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건실건 간에 중국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거고 항상 우리나라한테 중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거죠.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인 거죠. 요즘 관계가 좀 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되게 그 중국에 사업하러 오시는 한국 분들이 야, 요걸 판다. 요걸 파는데 중국 한 사람이 하나씩만 이걸 써도 13억 개를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야심차게 사업 준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깨야 되는 얘기인 거죠. 절대 그렇게 허술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아마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마 여기 계신 이 벤처농업 대학생 여러분들 좀 그 이해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1년 있으면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의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공산당이 생긴 다음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지 전체 중국이 왜 이렇게 가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역사, 그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193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3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신해혁명 막 이래가지고 뭐랄까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그 현대 중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순원, 그러니까 손문입니다. 손문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뭐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굉장히 강한 중국 민족주의자.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난 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고 서구 열강에 이렇게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중국을 만들어야 돼. 현대 잘 사는 중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중국을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했을 때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분은 그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 중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손문이라는 분 밑에 이 자본주의자도 모이고 공산주의자도 모이고 이게 굉장히 잡탕 이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도 대만을 통치를 하고 있는 국민당입니다. 지금 대만은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국민당의 이름으로 그 통치를 하는데 그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당에 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해서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때 당시에는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사실은 이 어떤 그러니까 자기 뭔가 정체를 좀 숨기면서 국민당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포섭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국민당의 거두가 장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만을 나중에 보면은 전쟁을 하고 쫓겨가서 대만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분이죠. 그리고 이 공산당의 거두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중국 집회에 다 이분 얼굴이 나와 있죠.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손문이라는 분은 이 중국을 건국을 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분이 오래 살아 계셨으면은 중국은 지금 현재 분단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건국을 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암으로 죽고 이 장제스의 국민당 그리고 이 공산당하고 굉장히 이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양상이 복잡해졌던 것은 이때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만 싸웠으면 100% 국민당이 이깁니다. 공산당이 워낙 세력이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이때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그 유명한 1937년부터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인데 중국이 전쟁을 이기고 있었으면 좋은데 일본군의 전력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강했기 때문에 계속 형편없이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당 내부에서 이 장제스라는 사람은 모택동을 아주 정말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당 내부에서는 아니 이게 일본하고 전쟁에서도 이렇게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 힘이라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이 여론들이 있고 그게 좀 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두 번에 걸친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두 번에 걸친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항해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한다. 그래 같이 싸운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중일전쟁을 하고 37년부터 거의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37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질 때까지 전쟁을 했는데 중국은 그때 당시 일본을 이기지는 못했죠.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졌던 거는 미국하고 전쟁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 한쪽으로는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한쪽은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하고는 인구로 상대가 안 되고 미국하고는 기술력이나 이제 자원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45년에 일본이 이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무조건 항복하면서 결국 이 중일 전쟁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끝나는데 이 전쟁이 되게 웃기는 게 그냥 일본은 미국한테 항복 선언을 한 거지 중국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철군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일본이 어쨌든 사라지면서 요 두 사람이 다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여담이지만 그때도 국민당 세력이 굉장히 중국 대륙에서 강했는데 이 모택동 세력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데가 그쪽이었다고 합니다. 동북삼성이었다고. 하얼빈 우리 지금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힘을 많이 썼는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왔죠.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렇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죽어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불리해지면 북한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당이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게 남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돼버려서 그런 북조선하고 전쟁을 하는 이게 됐기 때문에 그 중국은 그 북한이란 땅을 굉장히 유력한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숨을 수 있는 땅, 도망갈 수 있는 땅으로 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북삼성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도 보면은 중국의 그 석유, 철광석, 곡물 이런 거가 나는 동북삼성이 중국 내에서 자원의 완전히 보고입니다. 근데 거기를 점령하고 일단 유사시에 북한하고 공산당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당하고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을 패망시키게 했던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국민당이 전체적으로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만연해 있었다. 관리들은 그냥 자기 착폭발 국민화하고 이러는 반면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군 공산당군하고 국민당군하고 싸우는데 다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당군은 땅에 어떤 지역에 가면 그냥 무조건 징발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공산당군은 곡물을 벼나 옥수수나 이런 걸 다 가면서 그 자리에 돈을 놔두고 갔다 오는데 이게 미안한데 우리가 나중에 이 돈 우선 받고 전쟁에서 이기면 꼭 갚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국민당이
세력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대륙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이 48년에 이 장제스라는 사람이 대만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지금 중화민국을 만들고 중국 대륙은 모택동이 통일을 하고 초대 주석이 되는 그런 그 중국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건국 초기, 여기 이제 보시면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나오실 텐데요. 이 건국 초기의 중국 내부적인 갈등 구조입니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회주의자, 이념, 우리가 못 살아도 정말로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주장하는 분이었고, 주은래 이 정원라이라는 분은 그 중간 정도, 그리고 이 유샤오치, 등소평은 아시죠? 등소평 이런 분들은 실용,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같은 공산당 내에서 이 굉장히 치열한 이념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념 투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49년부터 65년까지를 이런 이념 투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의 정통성이나 이걸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중국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 마오쩌둥 시대의 절대 권력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 그 보면은 그 길거리에 이제 한문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한문하고 굉장히 많이 좀 다르죠. 다른 한문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모택동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듯이 한문을 약자로 해서 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때 권한이 무지하게 셌던 거죠. 그러니까 반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몇 번의 모택동이라는 분이 몇 번의 결정적인 실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요즘 이제 미국 중국 갈등이 나오면서 그 중국에서 이 6.25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을 이 사람들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대항해서 항미 원조 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미군의 침략, 자본주의의 침략에 대응해서 북조선을 도와서 이 북조선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아까 여기 이걸 되돌려 볼까요? 중국 건국이 194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국하고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간신히 중국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 한국하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거죠. 미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지만 중공군의 이제 뭐 이 피해는 말도 못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피해는 있었지만, 우리가 또 미국하고 싸워서 우리는 그래도 지지는 않았다, 북조선을 지켰다, 이런 정통성이 또 하나가 이 모택동한테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그런 강의나 얘기를 하다 보면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근데 지금 요거는 저는 한국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시각에서, 중국은 그래서 모택동은 미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모택동 회고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미국이 6.25에 개입해서 이제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남한하고 한국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바로 다음에는 미국이 중국을 다시 침공을 할 것이다라는, 모택동한테 그런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건 가서 북조선이라는 이 어떤 완충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이 정말로 공산주의자다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약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대약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대약진 운동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1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보니까 선진국을 보니까 철강 생산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이 철강 생산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국하고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그 요지가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마을마다 고로 조그만 용광로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그 집에 있는 뭐 숟가락 젓가락 하는 걸 다 거기다 녹여 갖고 쇠를 만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철 생산량이 영국을 추월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 고로에서 만든 철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무기를 만들겠어요? 기차를 아무것도 철을 만들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을 만들어 버린 거죠. 농기구까지 다 사그리 때려 넣어서 그럼 그 다음에 농사는 뭘로 짓는? 농사를 그냥 손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이 50년대에 중국에서 있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강 위강이라고 강이 뭐냐면 철이라는 뜻이죠. 철로 강령을 만든다. 철을 만드는 게 우리의 당의 강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일단 대실패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 제사해라는 거를 주장을 이 보니까 오택동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참새하고 들쥐하고 파리모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거다. 뭐가 안 좋냐? 참새하고 들쥐는 곡식을 먹는 사람이 먹어야 될 곡식을 먹는다. 그래서 참새하고 들쥐를 잡아야 된다. 파리모기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위생면에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래서 파리모기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획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쥐를 잡아갖고 꼬리를 그게 숙제였다고 합니다. 나는 가서 쥐를 10마리를 잡아 꼬리를 10개를 갖고 오면 이 선생님이 넌 참 잘했다 그러고 한 마리도 못 갖고 오면 그걸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참새는 곡식도 먹지만 참새는 병해충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노지에서 농사짓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참새를 사람이 잡았습니다. 참새가 나중에 그 중국 내에서는 거의 멸종이 되다시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참새가 먹는 곡식은 남겠죠. 남는데 병해충이 거의 수십 배로 더 창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새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참새를 잡았는데 병해충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더 줄어들어 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이게 병해충 그때 병해충을 나타낸 그 사진이라고 하고 그 중국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이게 굶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4천만 명이지 지금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4가 굶어 죽는 되게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겨버린 거죠. 무서운 일도 아니고 참 슬픈 일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통치력이 굉장히 이제 저 양반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 훌륭한 지도자인가 이런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택동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여기 보면은 요게 아까 얘기한 류샤오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 아까 실용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류샤오치 등소평 이런 분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안정을 찾고 이제 경제 성장을 다시 조금씩 하게 된 게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철천지 원수죠. 그러니까 일부러 저쪽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수교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이게 밝혀지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제 어쨌든 그 모택동이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류샤오치, 등소평 이런 분들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모택동이란 분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킨 게 그게 보면은 문화혁명이라는 겁니다. 문화혁명은 뭐냐면은 지금 수뇌부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학생하고 노동자, 농민이 나서서 직접 통치를 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혁명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에 이 홍위병, 요즘도 홍위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요 얘기는 아무런 철도 없으면서 그냥 뭐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서 홍위병은 이게 중국어로 써서 그런데 붉은 거를 호위하는 부대다.
붉은 거를 내가 지키는 부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붉은 거는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북다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공산당이죠.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등소평도 공산당원이고 류샤오치도 공산당원입니다. 여기서 홍이라는 거는 모택동을 공산당 중에서도 모택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 저 중국집 자주 가시죠? 거기 가면 보면은 동방홍이라는 그 중국집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방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집이 많거든요. 그 동방홍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방의 붉은 누구냐면은 모택동이라는 사람이죠. 그 동방홍은 모택동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홍위병이라는 것도 모택동을 호위하는 부대. 요 가운데 보면 이 사진이 좀 작은데 요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요 사람. 그래서 이 모택동이 정치적인 사변을 일으키고 나는 공산당을 통해서 통치를 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 그러고 그 거기에서 이제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4인방이다, 5인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홍위병을 얻고 모택동을 추종하는 사람들 4인방 요 네 사람 이 네 사람의 이 사람들이 이 홍위병을 얻고 마구 이제 법이고 뭐고 질서고 다 무시를 하면서 이 그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4인방이 한 10년 동안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 린비아오라는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군인이고 그 정점에는 모택동이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그 앞쪽에 보시면 이겁니다. 아까 이 말씀을 빼먹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들 삼국지 보시면 유비 관우 장비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꼭 장비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고 뭐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무직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 그 윗사람한테 직언도 막 잘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모택동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되게 무직한 군인처럼 생겼죠. 생긴 것도.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당적 다 박탈당하고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홍위병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상을 바꿔버린 거죠. 기존에 그래서 그때 이제 등소평은 지방의 트랙터 공장으로 가고 이제 트랙터를 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트랙터를 수리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 등소평은 목숨을 부지했는데 유속이라는 사람은 당원 박탈당하고 연금됐다가 결국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고 이 문화혁명이 끝나는 거는 문화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끝이 납니다. 모택동이 76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화혁명기가 끝난 후에 개혁개방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은거하고 있던 등소평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무역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국지도 어떻게 보면 무역지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 현대사를 보면 꼭 무역지 같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서로 죽고 죽이고 암투를 벌이는 게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요 두 사람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화곡봉이라는 사람은 모택동이 후계자로 지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은 모택동한테 핍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등에 업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도 그거한 게 중일 전쟁,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부터 장군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 화국봉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굉장히 정통성을 따지는 거는 이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일본하고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냐를 가지고 이걸 따집니다. 이 원로들은. 그러니까 모택동도 싸웠고 류소기도 싸웠고 아까 얘기한 그 장비 같은 팽덕회도 싸우고 등소평도 싸웠죠. 그러니까 다 정통성이 있는데 이 화국봉이란 분은 중일전쟁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다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뭘 연륜으로 보건 뭘로 보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뭐 이게 정권이 그리고 이분은 당내 기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모택동만 보고 주석이 됐던 거고 이분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하는데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게 나는 실사구시를 하겠다. 실질적인 거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념이고 뭐고 이거 간에 나는 그래서 중국 개혁개방도 이끌고 그때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이분 얘기가 굉장히 잘 먹혔던 거는 잘 사는 중국을 너네한테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등소평이란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 흑묘백묘라는 말입니다. 이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혹시 다 아실 텐데 어떤 뜻이 쥐를 잡는 게 제일 좋은 고양이다. 검은 놈이건 흰 놈이건 그런 건 상관없고 여기서 그러면은 검다 희다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한 걸까요? 이건 이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건 공산주의자건 자본주의자건 인민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장땡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택동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모택동은 우리가 못 살더라도 이념을 이걸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정반대로 이 국가의 노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1977년이니까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를 맞는 거죠. 근데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상한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이 나의 실사구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향을 하는 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회주의면 사회주의고 시장 경제면 시장 경제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는 두 개를 섞어 놓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그거에 자본주의 요소를 엄청 많이 이걸 하겠다.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방식이 정말로 똑똑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실험을 전국적으로 막 하자니 이게 좀 부담이 되죠. 공산주의에 절어있는 인민들한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경제특구를 우선 만듭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좀 해본 다음에 그게 성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걸 이게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호 경제특구가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상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1호 경제특구는 신천입니다. 홍콩 바로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엄청 세계적인 소비 시장이니까 홍콩 바로 뒤에 이 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에다 팔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1호 특구를 신천에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 경제 특구를 굉장히 신천의 경제 특구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라는 분이 부총리로서 경제 특구를 만드는 게 아주 혁혁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모든 거를 다 등소평이 했다고 하면은 참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등소평 보고 이제 개혁개방의 설계사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추앙을 하는데 이걸 보면 그것도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교적으로는 도광량해다. 그러면은 도광량해는 우리나라를 모두가 두려워한다. 중국은 전쟁도 했고 지금도 보면 중국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뭐 13개 나라가 된다. 항상 국경 분쟁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우리는 절대 미국한테 반대 안 한다. 숨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대지 않겠다. 근데 지금 시진핑 대에 와서 그거를 벗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진핑의 노선이고 그 전에 이제 후진타오, 강택민 이런 분들까지만 해도 중국은 나서지를 않았었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쓸데없이 국력 낭비하지 않고 힘을 기르겠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안 돼. 공산당이 다스려야 돼. 정치적인 거는 양보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후계구도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등소평이 보기에 모택동이 1인 독재를 하기에 피해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걸 하겠다. 내가 등소평이 비록 집권을 했지만 나 혼자 절대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 공산당 상무위원들입니다. 지금 7명, 7명 또는 9명 이렇게 해갖고 9명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은 지금 상무위원이 7명이니까 중국은 대통령이 7명이 있는 겁니다. 7명이 각각 자기 분야에서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다 같이 이제 한 명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7명이 모이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더 이게 웃기는 게 격대 지정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등소평은 내 후계가 아니라 다음 때의 후계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공산당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석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택동이 죽을 때만 해도 그 권력 투쟁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후계자, 10년 후에 후계자도 내가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차기는 그 10년 후에 후계자를 또 지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뭔가 후계 수업을 받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격대 지정입니다. 이 대를 격해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등소평의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때만 해도 여러분 97년 이전에 이제 홍콩에 관광이나 사업차가 하셨던 분들 그때는 홍콩이 영국 땅이었죠. 99년까지만 해도 마카오도 포르투갈 땅이었는데 등소평 시절에 등소평은 정작 등소평이라는 분은 이 두 개를 못 보고 죽었는데 영토 반환 협상을 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그때 등소평이 이제 굉장히 현명한 그걸 했던 게 등소평이 영국하고 영토 반환 협상을 벌였을 때 그겁니다. 영국의 수상이 그 유명한 아주 여성이지만 굉장히 강했던 대처 수상입니다. 등소평하고 대처하고 딱 앉아서 영국은 영국이 이제 97년에 반환을 했던 것은 1897년에 영국이 홍콩을 100년 동안 땅을 빌린 거죠, 중국한테. 그랬는데 이제 반환 협상을 하면서 대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0년은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등소평이 그러면은 우리는 홍콩을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대처가 이게 굉장히 꿈에도 생각 못한 답변을 한 거죠. 아니 홍콩 사람도 다 중국 사람들인데 그걸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일단 딱 한 선수를 접고 들어가면서 그 대신에 평화적으로 너네가 돌려준다면 그 50년 동안 일국 양제,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의 땅이지만 홍콩 자치권을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홍콩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거를 등소평이 약속을 합니다, 대처한테. 그러니까 대처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 5가지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제 중국을 통치하겠다고 한 거고, 이거는 그 뒤를 시진핑 주석 때가 와서야 결국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는 쭉 그 중국은 등소평이 설계해 놓은 대로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신천,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이 이제 1호 특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 신천에 있는 그겁니다. 이 등소평을 신천 사람들 잘 살죠. 보니까 얼마나 등소평을 존경을 하냐면 그 일화가 등소평이 신천을 방문해서 묵었던 호텔, 그거는 그 호텔 방은 아무도 손님을 안 받습니다. 박물관으로 딱 만들어서 이 인민들한테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이분이 존경을 받고 있냐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써 있는 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견지한다. 우리 뭐 견지한다 그러죠. 어떤 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당의 기본 실천, 이 당의 기본적인 실천 노선을 100년 동안, 100년 동안 그 부동요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견지를 한. 개혁 개방은 움직일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걸 여기에 이제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국 가시다 보면 되게 그 정치 구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근데 이런 거를 써놓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등소평을 우리는 무한대로 존경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등소평이란 분이 강택민을 장점인 주석을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지정은 나는 격대 지정도 할 거야. 그래서 후진타오도 지정을 다음 후계자 그 다음 후계자까지를 후계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공산당 내에서 공산당은 일당 독재죠.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다른 당을 허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일당 독재인데 이제 격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파벌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이 중국에는 세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태자당이라는 파벌이 있고 샹하이방이라는 파벌이 있고 공청당이라는 파벌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자당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 금수저들입니다. 중국 원로들의 자식들, 친척들. 등소평 자체가 원로죠. 그러니까 중국의 원로, 공산당 원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하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인 사람들이. 이 샹하이방이라는 거는 샹하이가 그 옛날부터 중국의 정치 수도는 북경이고 경제 수도는 상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혁 개방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경제에 밝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또 한 가지의 파벌을 만듭니다. 보시면 이분은 이 덩샤오핑 이쪽은 태자당들은 굉장히 기득권 세력들이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옹호를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들이 그 틈을 요 사람들이 삐질삐질 이제 이거 하고 들어가죠. 상하이방. 그리고 또 한 가지 파벌은 공청단들. 그러니까 이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공청당. 지금 집권층 중에 대표적인 공청단이 그 중국 총리입니다. 리커창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청년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 세 계층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이 그냥 자기 노력으로 그 성장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금수저들, 이 사람들도 상하이방이라는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그에 반해서 이 공청당은 우리가 골고루 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책을 펼 때도 고루고루 잘 사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계층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계층은 기득권을 놓는다고 조금은 양보를 하더라도 중국 인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장 중국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민주화가 진행됐던 시기가 이 사람이 집권한 10년 동안의 민주화가 진행됐다고 하죠.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출신에 따른 정치 성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때만 해도 아직 등소평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등소평이 공산당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보면은 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면서 좀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래. 우리 목소리도 좀 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정말로 군사적으로 들어가서 때려잡은 게 천안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제 성장 후에는 그 민주화를 위한 진통들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87년 항쟁이다, 80년 광주다 이런 것들이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그다음에 정치적인 욕구들이 폭발을 하는 건데 중국은 이거를 다시 한번 틀어 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국 천안문이라는 게 아마 다 북경 가보신 분 가보셨지만 세계 최대의 광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광장인데 거기 가득 모여있던 대학생들을 탱크로 쓸어버렸으니까 이게 뭐 진압 정도가 그러고 나서 이 천안문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천안문에서 피비린내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게 아주 공고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격대 지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때의 후계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 중국 집권층이 요 앞에가 등소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오가 됐는데 장점이는 그러니까 이 그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거기가 지정을 한 거죠. 저 등소평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강택민이라는 사람이 좀 열받는 그게 있는 거죠. 나는 뭐 나도 주석인데 저 등소평 때문에 힘도 못 써보고 후계자도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후진타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후진타오 다음 대는 내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게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되죠. 투표로 되는데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총재가 수상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내각제도 아니고 뭐 대통령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계자를 어떻게 지정을 하냐? 그걸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게 차차기를 지정을 하는 걸로 안정을 꾀한다 이런 거였는데 장점인이 시진핑을 지정을 했는데 이 후진타오라는 사람도 보면은 나도 좀 지정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후진타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샹하이방 파벌이었고 후진타오는 공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당시 샹하이방이라는 사람들이 패자당하고 샹하이방이 이해관계가 같았었던 그런 면이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옹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진핑 아버지가 이미 고위 관료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태자당 중에 태자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강택민이 샹하이방을 밀지를 못하고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원래 샹하이방 강택민이 밀던 후계자가 이 후진타오에 이제 모략에 걸려서 숙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정을 할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태자당을 밀어버린 거죠. 후진타오는 리커창이라는 그 공산주의 청년당 지금의 총리죠. 총리를 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눈부시게 성장을 합니다. WTO에 가입을 했고 북경올림픽 그리고 마지막에는 G2 그러니까 뭐 일본을 제끼고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는 또 이제 숨겨진 그늘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 스촨 대지진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천성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난 이후에 이제 인명구조도 하고 복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이 복구단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30년 된 건물들은 지진을 이겨내고 서 있는데 그 건물 만든 지 1년, 2년 된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되게 웃기는 얘기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나무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대나무로 기둥을 잡으면 지진에 어떻게 이게 성하나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이 국민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무지하게 심해졌다. 그리고 이 멜라민 분유pháp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때 중국이 인구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가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구가 자녀 하나씩만 낳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애 하나 있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애지중지하고 키우는데 갑자기 이 기형아들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분유에 이 멜라민을 넣어서 이게 시장에 내놓고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기형아가 나오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내가 팔더라. 그런 게 있었고 이 고속철도 사고가 또 유명한 그 중국 고속철 사고가 있습니다. 2011년에 고속철도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속철 사고도 되게 웃겼다 그래요. 앞에 열차가 저속으로 무슨 신호 이런 게 있어서 저속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걸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고속으로 오던 게. 그러니까 열차 두 대가 충돌이 아니고 뒤에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열차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다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났겠습니까? 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수천 명이 죽었겠죠. 죽었는데 공산 당국에서 며칠 있다 와가지고
열차째 묻어버린 겁니다. 땅에다가. 열차를 그러니까 사람도 그 안에 있죠. 당연히 열차 안에. 또 며칠 만에 와서 그걸 묻어버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사망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열차째 왜 묻었냐?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 고속열차 기술이 너무나 이 국익의 핵심이 되는 고급 기술이어서 다른 나라 놈들이 이걸 가져갈까봐 생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국 기술이 다 일본하고 프랑스에서 갖다 그걸 한 건데 뭐가 고급 기술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 고속철도 그 기차 내부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상자가 있는데 그냥 묻어버렸다는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중국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 아니다. 성장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저 도미노 무너지듯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건물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경제 성장도 좋지만 이렇게 인민을 잘 살게 하고 우리가 내실을 좀 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경제 사회적인 어떤 이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을 했죠. 중국이 90년대 이후에도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에 3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이 이 파벌을 시진핑 리커창 이 사람 외에도 각각에게 파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시라이 그리고 저윤캉, 링지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 파벌에서 태자당과 샹하이방 그리고 공청단은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아버지도 거의 등소평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면 그거 하지만 이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그 공산당원 중에서 제일 미남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생기고 키도 185라 그러던가 굉장히 이 정치인 중에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되게 유명한 보시라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시라이 부인이 영국인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거의 무협지급의 얘기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보시라이하고 저윤캉이라는 사람이 태저당하고 샹하이방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시진핑을 제끼고 후계자로 지정을 받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후계자 지정을 받고 여기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스촨성의 당서기로 임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중앙무대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저윤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관할을 하고 있는 이게 당의 상무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관할을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들어보시면 놀라는데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안을 총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시진핑을 죽이자.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태자당하고 샹하이방이 한꺼번에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만이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한두 명이 꾸몄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는데 이 저윤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놀랍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자기 별장, 경치가 좋고 뭐 이런데 별장을 500개를 갖고 있더라. 과연 이 검찰과 국정원과 그런 걸 총괄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검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축제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윤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링지화라는 사람은 후진타오가 집권을 할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급의 이런 사람인데 좀 얘기가 깁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국 새벽에 그 되게 페라리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죠. 페라리가 이 막 새벽 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이제 그 운전자는 즉사를 하고 같이 있던 두 명이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 보니까 운전자는 남자고 그 중상을 입은 여자는 두 명은 여자였다.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이건 사실이니까 이상하게 믿지 마시고 두 여자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이 남자는 만취한 상태.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남자가 즉사를 했는데 젊은 놈이 즉사를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아니 그저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페라리를 몰고 다니고 무슨 여자를 뭐 이렇게 하냐. 그래갖고 그때 아들 잘못 만난 탓에 이 양반도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정으로 숨겨놓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더라. 근데 그 중에서 1조 정도가 한국에 숨겨놨다 그럽니다. 뭐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이 공청단이라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청렴결백하고 머리는 좋고 뭐 분배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뭐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진핑이란 분이 집권을 하기 전에 이 사건들이 다 집권 직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시진핑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는 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 앞에서 그냥 자기들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무슨 뭐 음모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꼬꾸라져 버리니까 시진핑은 이 파벌이 몰락한 상태에서 권한을 이제 자기의 이 집권을 하게 됐다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으로 봐서는 행운이었던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제 드디어 2012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때 후진타오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겠고 후진타오는 강택민이 시진핑을 지정을 했으면 후진타오는 시진핑 이후를 지정을 하는 게 격대 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진핑이 지정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돼버린 거죠.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시진핑은 후계자 문제도 이제 가뿐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그래 나 집권했어. 그러니까 너네 보니까 공산당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썩었어. 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저 그때 이제 2013년에 중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반이 2012년에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원래 그 중국 공산당들 한번 먹으면 진짜 살벌하게 술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공산당원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정말 검소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진핑이 했던 얘기가 나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 되게 유명한 말이 호랑이도 때려잡고 파리도 때려잡겠다. 부정부패한다면 호랑이는 고급 간부 파리는 하급 간부인데 이게 무슨 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어쨌든 그런 비유를 하면서 때려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정부패가 얼마나 그 국민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저기 갈 수도 없는데 이 공산당원 이 자식들은 그냥 별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부정부패에서 조사를 해보면 누구는 별장이 500개가 있다 그러고 누구는 빼돌린 돈이 4조 원이라 그러고 제가 그때 중국에서 뉴스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게 고급 당원들은 아파트에 절대로 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왜냐하면 지하실이 있어야 뭘 숨길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간부 고급 간부도 다 주택에 사는데 그때 이제 군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성급이 하나 걸렸는데 이 사람 지하실을 뒤져보니까 뭐가 얼마 이게 뭐 금괴가 얼마가 나오고 골동품이 얼마가 나오고 근데 현금이 약 얼마 정도 나왔다. 근데 현금이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약 1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니까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늘로 이게 몇 킬로가 되더라. 그러니까 약 돈 얼마 그런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죠. 근데
시진핑 선생이 이제 딱 집권하면서 몇 년 동안 잘 나갔습니다. 부정부패하다 그러고 검소한 나는 검소한 지도자다. 사실은 모르죠. 시진핑도 얼마나 그걸 해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참 잘 나가다가 이 양반이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러고 시진핑은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등소평이 얘기한 도강량해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 우리는 그때 시진핑이 얘기한 게 지금도 얘기를 하죠.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하죠. 중국의 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겠다. 할 말은 한다. 소위 말하는 대국 굴기 이따구 소리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양반 시진핑이 운이 많이 되게 없었던 게 만일 오바마 같은 사람이 계속 집권을 했으면 중국은 아마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키워주는 사람 1등 공신은 오바마 다 봐줬거든 전부 다. 뭘 하든지 간에 좀.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이 이제 이러면서 독재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시진핑이 독재를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후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중국에는. 그걸 중국을 통치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을 시진핑은 했던 것 같고 독재자의 길을 걸으면서는 정적 제거, 파벌 무력화 부패로 걸면 공산당원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자당인 건 샹하이방이건 공청당이건 다 걸리는 거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는 부패 이걸 하겠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임기제를 없애버리고 주석의 임기제를 없애버리고 지금 주석은 공식적으로 헌법에 중국 헌법에 중국 주석은 5년 연임입니다. 다 10년씩 하죠. 후진타오도 10년 했고 강택민도 10년 했고 시진핑도 10년을 해야 되는데 첫 임기가 끝날 때쯤에서 그 임기제를 헌법을 개정해서 폐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도강량해라는 말은 우린 안 쓴다. 그러니까 중국몽이다. 중국몽이란 건 뭐냐면 차이나 드림이죠.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영어에도 미국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드림은 뭐냐면은 우리도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내가 흙수저지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건데 중국이 얼마나 집단 사회냐면은 똑같이 차이나 드림 얘기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이나 드림은 개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국 민족이 잘 되는 중국이 잘 사는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은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1대1로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서 일대라는 거는 이렇게 육로로 이어지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원벨트지. 그리고 원웨이라는 거는 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쪽으로 해서 바닷길로 이어지는 그런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이 보면은 중국이 커지니까 우리를 굉장히 못 살게 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인 무역로, 독자적인 일도일로에 숨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석유 수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석유를 이거 할 길을 찾겠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여기를 잇는 요 지역이 아주 군사적인 요충, 이 무역에서 중요한 여기가 말라카 반도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거의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를 막아버리면 중국 경제는 그냥 스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은 이 얘기죠. 여기도 석유를 왔다 갔다 하지만 다른 길을 뚫겠다. 육로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을 뚫어서 이게 중국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걸 만들어서 1대1로를 하려면 여기 보면은 중국 내도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이쪽에 굉장히 항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근데 그거를 중국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네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그거에 돈을 꿔주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꿔줬던 그 기관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국제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돈을 꿔준 거죠. 중국 사람들 스케일이 되게 크죠. 자기 나라를 위하는 걸 하면서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 돈을 꿔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보면은 점점 세계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 문제가 결국 말라카반도의 문제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간에 얼마 전에 나와서 중국하고 인도 간에 서로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조약을 맺은. 잘못하면 대형 전쟁이 나니까. 그러니까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 인도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중국 군인들은 막대기를 들고 가서 둘이 싸워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무술을 못 배운 한 20명인가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경 분쟁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 지금까지도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이 우한 바이러스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퍼뜨린 거다.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WHO를 탈퇴를 했고 부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홍콩의 보안법을 이제 7월 달인가 폐지를 했죠. 그 얘기는 홍콩 보안법은 무슨 얘기냐면 일국량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콩은 홍콩인들이 다스린다라는 거였는데 보안법을 홍콩 보안법을 폐지를 하면서는 중국의 국익에 이 걸림돌이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도 잡아갈 수 있다,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기에는 일국량제가 없어진 거다. 홍콩 사람들이 홍콩을 다스려야지 왜 중국 사람들이 홍콩을 다스리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티벳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해지는데 오히려 역설적인 것은 중국이 옛날처럼 못 살았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잘 살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요구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시진핑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국제적인 갈등 그리고 이건 실질적인 문제, 중국의 부도덕성이 부각되는 문제, 국내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